경기도 안성,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우체통에 하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습니다. 72살의 한 남자가 그 봉투를 꺼내 드는 순간 손가락 끝이 심하게 떨려 봉투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봉투 뒷면에 적힌 이름 석자를 읽는 그의 눈동자가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10년입니다. 꼬박 10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 한 줄도 없던 아들에게서 왜 하필 지금 편지가 온 걸까요? 이 편지 안에 적힌 내용, 그리고 이 아버지가 편지를 읽고 내린 단 하나의 결심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0년 전 2014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남자 박종술 씨는 경기도 안성에서 35년째 철물점을 운영하는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안성시 금광면 국도변에 자리한 종술 철물은 간판 페인트가 반쯤 벗겨진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여름이면 선풍기 하나로 버텼고 겨울이면 석유난로 앞에 단골 손님 서너 명이 둘러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는 그런 가게였지요. 종술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준혁. 어릴 때부터 공부 하나는 기막히게 잘하던 아이였습니다. 안성의 작은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수원의 명문 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을 때 종술 씨는 돈내방네 막걸리를 돌렸습니다. 철물점 카운터 뒤에 아들 상장을 빼곡히 붙여놓고 손님이 올 때마다 우리 준혁이가요 하며 이야기를 꺼내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자랑이 훗날 이 아버지의 목을 조여올 줄은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준혁이가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건 2008년이었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480만 원. 종술 씨는 이를 악물고 벌었습니다.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어 인근 공사 현장에 자재를 배달하고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은 뒤에는 대리운전까지 뛰었습니다. 아내 김말순 씨는 안성 시내 식당에서 주방 보조를 했고요. 부부의 한 달 수입을 합쳐 300만 원 남짓, 거기서 등록금과 서울 생활비를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종술 씨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창고에 쌓아둔 라면 박스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들에게 보내는 생활비 봉투만큼은 매달 정확히 80만 원을 넣었습니다. 봉투 겉에 늘 같은 말을 적었지요. 준혁아, 아버지 걱정 말고 공부만 해라. 하지만 이 80만 원짜리 봉투가 종술 씨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준혁이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미국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MBA를 따면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고 그러면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요. 종술 씨는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통장 3개를 올려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철물점 시세 건물은 임대라 권리금만 3,500만 원. 적금 2개를 합쳐 2,200만 원. 안성 외곽에 사둔 논 800평 시세 4천만 원 정도. 합치면 약 1억 원이 채 안 됐습니다. 미국 MBA 학비가 2년에 8천만 원, 생활비까지 합치면 최소 1억 2천만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이 부족했습니다. 종술 씨는 열흘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35년 운영한 철물점 권리금 3,500만 원을 받고 가게를 넘겼습니다. 논도 팔았습니다. 적금도 전부 깼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란 금액은 세상에 부부 노후자금으로 넣어둔 국민연금 임해 해지 환급금까지 끌어다 채웠습니다. 아내 말순 씨가 그날 밤 부엌에서 혼자 울었다는 이야기를 종술 씨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아들 손에 건네지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인천공항. 종술 씨 부부는 준혁이를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종술 씨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낸 건 수표 묶음과 미국 은행 송금 확인서였습니다. 전 재산이 담긴 서류를 아들 손에 쥐어주면서 종술 씨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네 하나 믿는다. 준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을 직접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괜찮았습니다. 준혁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를 걸어왔고 학교 캠퍼스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종술 씨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했지만 아들이 보낸 사진을 저장하는 법만큼은 며느리뻘 되는 옆집 젊은 아낙에게 배워뒀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부터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되더니 보름에 한 번이 됐고 두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종술 씨가 먼저 전화를 걸면 지금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하는 짧은 문자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여름을 마지막으로 아들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는 결번 처리되었고 이메일은 반송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대륙 어딘가에 아들이 증발한 것입니다. 종술 씨는 아들이 다닌다던 대학에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학교 측은 박준혁이라는 학생의 재학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종술 씨의 가슴에는 처음으로 날카로운 것이 박힌 느낌이었습니다. 가게도 없고 논도 없고 적금도 없는 부부에게 남은 건 달랑 안성의 낡은 주택 한 채와 종술 씨의 두 팔뚝뿐이었습니다. 종술 씨는 인근 농가에서 일용직 노동을 시작했고 말순 씨는 식당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다시 철물점을 차려야 하니까 한 푼이라도 모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건 통장이 아니라 이 부부의 마음이었습니다. 2016년 설날 종술 씨는 동네 이장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겨? 이장은 대사관에 연락해 보라고 했고 종술 씨는 서울의 주한미국 대사관에 편지를 썼습니다. 맞춤법이 서툰 손글씨로 아들의 이름과 여권번호,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 학교 주소를 적어 보냈습니다. 한 달 뒤 돌아온 답변은 차갑기 짝이 없었습니다. 해당 민원은 개인 소재 파악 업무 범위 바뀝니다. 그해 가을 말순 씨가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흐느꼈습니다. 그놈이 우리를 버린 거야. 종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쥔 채 식탁 위 아들 졸업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이 아버지에게 이 뒤로 펼쳐질 일들을 미리 알려줬다면 그래도 아들을 보냈을까요? 그로부터 8년이 더 흘렀습니다. 종술 씨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말순 씨는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왼쪽 팔다리가 부자유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한 달에 6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은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 먼지만 두텁게 쌓여갈 뿐. 그리고 2024년 12월의 어느 오후 우체통에 하얀 봉투 하나가 꽂힌 겁니다. 보낸 사람 박준혁. 소인 미국 뉴저지. 종술 씨는 마당에 서서 5분 동안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고 접힌 편지지 2장을 펼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읽어내려가는 그의 얼굴이 한 문장 한 문장 지날 때마다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기 전에 먼저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들의 연락이 끊긴 뒤 종술 씨의 일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아셔야 이 편지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종술 씨를 가장 괴롭힌 건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이었습니다. 안성 금광면은 작은 동네입니다. 철물점을 접고 논을 팔았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이유도 함께 퍼졌지요.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전 재산 쏟아부었다더라. 처음에는 대단하다. 자식 뒷바라지 제대로 한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연락조차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 들고 튄 거 아니야? 아이고, 자식 잘못 키우면 저렇게 되는겨. 동네 경로당에서 종술 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동정 반 조롱 반이었습니다. 종술 씨는 경로당에 발을 끊었습니다. 장을 볼 때도 일부러 먼 읍내까지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 눈을 마주치는 게 살갗에 바늘을 찌르는 것보다 아팠으니까요. 2017년 겨울 말순 씨의 친정 쪽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35 IT 회사에 다니는 젊은이였는데 컴퓨터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조카는 준혁의 SNS 계정을 수소문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전부 뒤졌습니다. 링크드인에서 준혁 박이라는 이름이 하나 걸렸는데 프로필 사진이 없었고 활동 내역도 전무했습니다. 소재지는 뉴저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조카가 귀띔해 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준혁이 다닌다던 미국 대학의 졸업생 명단을 검색해 봤는데 박준혁이라는 이름이 없었다고요. MBA 2년 과정, 2014년 입학이면 2016년 졸업인데 해당 연도 졸업생 목록에 이름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졸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입학을 한 건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종술 씨는 그 말을 듣고도 겉으로는 담담했습니다. 알았다, 고맙다 한마디 하고 조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말순 씨가 잠든 뒤 혼자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맨 목덜미를 파고들었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까지 앉아 있다가 젖은 눈으로 아들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아버지 등에 엎여 웃고 있는 8살짜리 준혁. 그 사진 속 아이와 돈을 들고 사라진 30살 남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2018년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종술 씨가 일용직으로 나가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사다리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왼쪽 어깨 인대가 파열됐는데 산재 처리가 안 되는 불법 고용이라 치료비를 고스란히 자비로 내야 했습니다. 수술비 340만 원, 기초수급비 6달치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읍사무소에 긴급 복지 지원을 신청했지만 자가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그 주택이 뭡니까? 시가 2천만 원도 안 되는 지은 지 40년 된 슬레이트 단층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재산 보유였습니다. 종술 씨는 그 집마저 팔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말순 씨가 막았습니다. 여기 나가면 갈 데가 없어.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종술 씨는 안성시 사회복지관에 사정을 말했고 복지관 측에서 후원금을 연결해 주어 간신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활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왼쪽 어깨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이후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전 재산을 쥐어줄 때 종술 씨의 두 어깨는 못 드는 게 없을 만큼 튼튼했습니다. 그 어깨가 부서진 뒤에야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현실이 뼈에 사무치기 시작한 겁니다. 2019년 더 뼈아픈 일이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뇌경색. 119에 실려갔을 때 이미 왼쪽 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수원의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열흘, 일반 병실에 한 달. 의료보험이 있어 다행이었지만 간병비와 재활치료비가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종술 씨는 낮에 병원에서 아내를 돌보고 저녁에는 병원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흔 가까운 나이에 한쪽 어깨가 성한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쯤 되면 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정상이겠습니까? 종술 씨는 원망하면서도 걱정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사고를 당한 건 아닌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원망과 걱정이 뒤엉켜서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소주를 마시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석병이 될 때쯤 간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의사가 경고했지만 종술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죽으면 그것도 팔자지 이 사람이 내뱉은 살면서 가장 자포자기한 한마디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종술 씨의 삶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수급비로 근근히 살며 아내를 돌보고 아들의 소식은 없고 철물점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섰고 논이 있던 자리에는 물류센터가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평생 일구어 놓은 모든 흔적이 세상에서 지워져 가는 걸 종술 씨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종술 씨 주변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종술 씨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요. 2023년 가을 종술 씨가 정기 검진을 받으러 안성보건소에 갔을 때 일입니다. 접수를 하는데 담당 간호사가 종술 씨를 유심히 바라보더랍니다. 이름표에 정은채라고 적혀 있던 30대 초반의 간호사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박준혁 시아버님 맞으시죠? 종술 씨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준혁이를 아시오? 간호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니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종술 씨는 이상했지만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보건소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그 간호사가 유리문 너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간호사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편지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4년 12월 편지가 도착한 그 오후 종술 씨는 마당에 주저앉아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저 준혁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편지는 2장이었습니다. 그 안에 준혁은 10년 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읽어 내려갈수록 종술 씨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혼란이 채웠습니다. 편지 중간쯤에 적힌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으로 저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1억 2천만 원 그 돈이 학비로 쓰이지 않았다면 대체 어디에 쓰인 걸까요? 바로 그 다음 문장부터 이 아버지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 말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중간에 아들이 밉다가도 또 한순간 마음이 복잡해지는 지점이 올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준혁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2014년 9월 미국에 도착한 준혁은 예정대로 뉴저지의 한 사립대학 MBA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첫 학기 등록금 2,200만 원을 납부했고 학교 근처 원룸을 얻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첫 학기가 시작되고 2달 만에 터졌습니다. 준혁에게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 준혁은 이미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온라인 포커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는데 처음에 200만 원을 땄습니다. 그 맛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후 잃고 따고 잃고를 반복하다가 졸업할 때쯤에는 학자금 대출 800만 원 외에 사설빚이 500만 원 있었습니다. 미국 MBA를 가겠다고 한 데에는 물론 진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빚쟁이들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대목을 읽었을 때 종술 씨의 손이 떨리는 게 멈췄습니다. 떨림 대신 찾아온 건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식어버리는 것 같은 감각이었을 겁니다. 미국에 간 준혁은 처음 2달은 버텼습니다. 수업에 출석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하지만 외국 땅에서 혼자라는 외로움, 영어의 벽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도박빚을 안고 있다는 죄책감이 밤마다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준혁은 잠을 자기 위해 다시 컴퓨터를 열었고 미국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2번째 학기 등록금 2,200만 원을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석 달 만에요. 학교에서 등록금 미납 통보가 왔고 준혁은 자동 제적 처리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전 재산을 쏟아부은 아버지에게 돈을 다 잃었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준혁은 전화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안 받았고 나중에는 번호를 바꿨고 결국 한국과의 모든 연결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도박 이야기만 적혀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학교에서 쫓겨난 뒤 뉴저지의 한인타운에서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학생 비자가 만료되었으니 불법 체류 신세였습니다. 식당 주방, 세탁소, 네일샵 배달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번 돈의 절반을 도박에 넣었다가 잃고 또 일하고 또 잃고 악순환이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2017년 겨울 준혁은 도박빚이 미국 달러로 4만 불 하나로 약 5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간 돈은 이미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고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쪽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편지에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한강이 아니라 허드슨 강이었을 뿐입니다. 이 한 줄에서 종술 씨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준혁을 살린 건 한 사람이었습니다. 뉴저지 한인 교회의 김 집사라는 60대 남자. 본명은 김도영. 전직 알코올 중독자였고 자신도 바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준혁을 교회로 데려갔고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연결했습니다. 비용은 교회 구제 기금에서 나왔습니다. 준혁은 2018년 봄부터 주 3회 상담, 주 2회 그룹 미팅에 참여하며 도박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종술 씨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분노도 아니고 안도도 아니고 두 감정이 동시에 얼굴 위에서 충돌하는 그런 표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음 대목에 있었습니다. 준혁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박을 끊고 나서 한국에 연락을 하려고 수십 번 시도했다고요. 하지만 매번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전 재산을 가져다가 도박으로 날렸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준혁이 택한 방법은 연락 대신 돈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준혁은 뉴저지의 한 한식당에서 정식으로 고용됐습니다. 김도영 집사가
사장과 이야기해서 취업비자 스폰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준혁은 주방 보조로 시작해서 부주방장까지 올라갔고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한 나머지 전부를 한 통장에 넣었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매달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6년 동안 모았습니다. 쉬는 날에는 우버 운전까지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장 하단에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모은 금액 달러 9만 8,500 하나 약 1억 3,200만 원 아버지가 쥐어준 돈보다 많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종술 씨는 그 숫자를 보고 무릎을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내려놓고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을 스쳐갔을 겁니다. 아내가 쓰러진 밤, 어깨 수술을 받던 날,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 새벽마다 혼자 마셨던 소주, 아들 방 먼지 위에 손가락으로 쓴 준혁아 세 글자 그 모든 시간은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편지 맨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돈을 가지고 한국에 가도 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편지 봉투 안에 접혀 들어있던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국 은행 수표 한 장. 거기에 달러 9만 8,500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종술 씨는 그 수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안방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갔습니다. 말순 씨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종술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종술 씨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분노와 그리움과 안도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엉겨서 속이 너무 아파 새벽에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종술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심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종술 씨는 수표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지 한 장을 꺼내 볼펜을 들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아라고 세 글자를 쓴 뒤 1시간 동안 다음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종술 씨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돌아오라는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가 보낸 돈은 받을 수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10년치 고통을 돈으로 보상받는 것 같아서 그게 차라리 모욕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종술 씨는 결국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편지지를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수표가 든 봉투를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면요? 계획이라는 말이 너무 강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흐름을 바꿔놓은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23년 안성보건소에서 종술 씨에게 아들 이름을 물었던 간호사 정은채. 이 사람의 정체를 지금 밝힐 때가 됐습니다. 정은채는 미국 뉴저지에서 준혁과 같은 한식당에서 일했던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김도영 집사 준혁을 도박에서 건져낸 그 사람의 딸입니다. 김도영 집사는 뉴저지에서 살다가 2022년에 건강 문제로 한국에 귀국했고 딸 은채는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와서 안성보건소에 취직한 것이었습니다. 은채는 아버지에게서 준혁의 사연을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 종술 씨가 안성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은채가 보건소에서 종술 씨를 알아본 건 준혁이 식당 벽에 붙여놓았던 가족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은 뉴저지 한식당 주방 한쪽 벽에 어린 시절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테이프로 붙여놓고 6년 동안 매일 바라봤다고 합니다.
은채는 그 사진을 수십 번 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종술 씨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은채는 종술 씨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준혁에게서 직접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내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 내가 직접 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은채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종술 씨를 도왔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종술 씨에게 일어난 작은 행운들, 그 뒤에는 전부 이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2023년 말 종술 씨가 노인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받게 된 것, 은채가 복지관에 추천서를 넣은 덕이었습니다. 2024년 초 말순 씨가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성시 치매뇌졸중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것, 은채가 보건소 내부에서 서류를 챙긴 결과였습니다. 종술 씨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조용히 등 뒤에서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은채는 준혁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종술 씨의 건강 상태, 말순 씨의 재활 경과, 집의 상황, 이런 것들을 미국에 알려줬습니다. 준혁은 매번 짧은 답장만 보냈다고 합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잘 계시다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한 번은 새벽에 은채에게 긴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깨를 다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밤 하루 종일 식당 냉장고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옆에 있었으면 아버지가 그 일을 안 하셨을 텐데. 은채는 이 이야기를 종술 씨에게 직접 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 대신 2024년 여름 준혁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직접 연락해라. 아버지가 늙고 계신다. 시간이 없다. 그 말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준혁은 2024년 12월 편지를 썼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종술 씨가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쓰지 못한 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장롱 속 수표는 그대로였고 종술 씨의 마음도 그대로였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건지, 분노해야 하는 건지, 아들을 만나야 하는 건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종술 씨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준혁은 편지를 보내고 아버지의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붙인 다음 날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편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든 열어주지 않든 일단 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2025년 1월 3일 인천공항에 준혁이 도착했습니다. 10년 전 이 공항에서 나갈 때는 대학원생의 깔끔한 차림이었는데 돌아온 준혁은 달랐습니다. 손등에 화상 흉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6년간 불을 다룬 흔적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나이보다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체구는 마른 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안성까지 버스로 2시간. 준혁은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성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준혁은 집 앞 골목에 서서 20분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10년 전보다 더 기울어져 있었고 대문의 페인트는 벗겨져 나무 결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는데 아버지의 낡은 내복과 어머니의 병원 환자복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준혁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골목 전봇대를 붙잡고 이 39살의 남자는 소리 없이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던 종술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m.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고작 3m였습니다. 하지만 그 3m 안에 10년의 시간과 1억 2천만 원의 돈과 셀 수 없는 밤의 눈물이 끼어 있었습니다.
종술 씨의 손에서 쓰레기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종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에게 건넨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에 준혁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대고 이 사람은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발 앞에서 10년치 울음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종술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등을 내려다보며 주름진 두 손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눈가가 젖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1분쯤 지나 종술 씨가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문을 닫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종술 씨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가서 말순 씨의 휠체어를 밀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말순 씨가 마루에서 마당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왼쪽 손이 부자유스러운 어머니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나쁜 놈아, 그 한마디 뒤에 오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고 참았던 종술 씨의 그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종술 씨가 마당 앞 시멘트 계단에 걸터 앉았습니다. 준혁은 아버지 앞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해가 기울어 마당에 긴 그림자가 내려앉고 있었고 안방에서 밀려나온 말순 씨의 훌쩍이는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종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10년 동안 삼키고 삼켰던 말들이었습니다. 네가 연락을 끊었을 때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다. 한 문장을 내뱉고 숨을 고르고 다시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편지를 썼다. 답이 없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었다. 외국이라 안 된다 카더라. 네 학교에 전화했더니 네 이름이 없다 카더구나. 준혁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엄마가 쓰러진 날 밤에 중환자실 앞 복도에 앉아 있는데 네 전화번호를 눌렀다. 결번이라고 나오더구나.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냐? 준혁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 이놈이 나를 버렸구나. 그 생각을 했다. 종술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분노를 소리 지르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를 박아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내 80평생에 남한테 손 벌린 적이 없었다. 근데 네 때문에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받았다. 네 때문에 수급자가 됐다. 네 때문에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녔다. 여기서 잠깐 이 장면이 단순한 질책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아버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종술 씨가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아들의 머리 꼭대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 손이 아들의 머리 위에 얹혔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바닥으로 아들의 머리를 한번 쓸었습니다. 근데 네가 살아있으니까 됐다.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마당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종술 씨의 눈에서 참고 참았던 물이 두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주름골을 타고 턱 끝까지 내려온 눈물을 이 사람은 닦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아버지의 무릎을 붙잡고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말을 10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종술 씨가 아들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서진 왼쪽 어깨로는 힘이 들었을 텐데 두 손으로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등을 봤습니다. 화상 흉터들, 뜨거운 기름과 불이 남긴 자국들. 종술 씨가 그 손등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아들의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흉터들로 10년의 시간을 잃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이 주방에서 불을 다루며 보낸 2,000개가 넘는 날들을 그 손등이 전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예쁘게 끝나면 현실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종술 씨는 장롱에서 수표가 든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준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 돈은 못 받겠다. 준혁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네가 6년 동안 뼈 빠지게 벌은 거 안다. 근데 이건 아버지한테 갚는 빚이 아니다. 네가 네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데 쓸 돈이다. 종술 씨는 수표를 아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네가 필요했다.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올 만큼 세게. 아버지, 그래도 이건 종술 씨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듣거라. 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건 나도 안다. 네 엄마도 몸이 그렇다. 근데 이 돈을 받아버리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게 네 고통의 값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돈은 나한테 효도가 아니라 짐이다. 이 말을 듣는 준혁의 두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고 싶으면 이 돈으로 장사를 해라. 여기 안성에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데서. 종술 씨의 조건은 그것이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아들이 곁에 있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 준혁은 수표를 도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2025년 봄, 준혁은 안성 금광면 국도변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미국 한 식당에서 6년간 배운 솜씨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하는 소박한 밥집이었습니다. 간판 이름은 종술이네. 아버지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오픈 첫날 종술 씨가 식당 안에 앉아 아들이 주방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자신이 철물점을 처음 열었을 때의 기분이 어렴풋이 떠올랐을 겁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반반 섞인 그 감각. 다만 그때는 혼자였고 지금 아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채가 식당 오픈날 축하 화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종술 씨는 그제야 은채가 누구인지, 그동안 무슨 일을 해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종술 씨는 은채를 잡고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아가, 고맙다. 그 한마디뿐이었지만 은채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이 문을 연 지 사흘째 되던 날 점심시간에 손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60대 남자.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었습니다. 뉴저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김도영 집사였습니다. 준혁의 식당 개업 소식을 듣고 건강이 좋지 않은 몸을 이끌고 안성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김도영 집사가 카운터에 앉아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준혁이 주방에서 직접 끓여내왔습니다. 김 집사가 한 숟갈을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 맛있다. 그 한마디에 준혁이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간만에 이 사람이 진심으로 웃은 순간이었습니다. 종술 씨는 구석자리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준 사람이 저 사람이라는 걸 편지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종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김도영 집사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깊이, 허리가 직각이 될 때까지. 김도영 집사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종술 씨가 허리를 편 뒤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살려줬으니 내가 당신한테 절하는 게 맞소? 식당 안에 있던 손님 서너 명이 영문도 모른 채 조용해졌고 준혁은 주방 안에서 행주로 얼굴을 가린 채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종수린의 식당은 지금도 안성 금광면에서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된장찌개가 6,000원, 제육볶음이 7,000원. 비싸지 않은 밥집입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종술 씨가 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 있고 그 옆에 말순 씨의 휠체어가 나란히 놓여 있다고 합니다. 준혁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은채가 가끔 퇴근 후에 들러 서빙을 돕는다고 하더군요. 종술 씨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딱 한마디만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우리 아들이 밥을 잘한다. 한번 와서 먹어봐라. 10년 동안 아들의 이름 석자가 이 아버지의 가슴에 박힌 못이었습니다. 그 못이 빠진 자리에 뭐가 들어찼을까요? 아마 완전한 용서도 아니고 완전한 화해도 아닐 겁니다. 그 사이 어딘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가족이라는 것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10년 만에 돌아온 그 아들의 손을 잡으셨겠습니까?